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자원도 많고 국민들도 정서도 소박하고 그야말로 여기까지만 보면 천국 같은 나라인데 벌써 9번째 국가부도 디폴트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쯤 되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들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있죠.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신생 독립국이던 시절에 자금이 부족해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계속 영국 자금에 의존을 했었는데요. 요즘 고금리에 이 영국 자금이 또 빠져나가다 보니까 요즘 다시 악순환에 빠졌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한 신흥국들이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아르헨티나 이야기, 왜 계속 국가 부도가 나고 있는지, 왜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를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르헨티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지요.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9번이나 국가 부도가 났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아르헨티나는 뭘 먹고 삽니까? 사우디는 뭐 먹고 사냐 하면 석유. 뭐 노르웨이는 뭐 먹고 사냐 하면 석유와 연어. 예. 아르헨티나는 뭘 먹고 삽니까? 예. 전 세계에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나라.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가 쉽게 설명이 됩니다. 예. 뭐 소고기 뭐 그다음에 식량이군요. 식량 자원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뭐 제공해 주는 가장 큰 역할을 아르헨티나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 세계의 기초 광물 자원들을 제공해 주는 나라. 그럼 또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르헨티나의 가장 주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사실 농사 짓는 거랑 광물 자원이라는 게 그 매장량과 기후 환경만 적합하다 보면 반영구적으로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아르헨티나가 아니 그러면 그렇게 광물도 꽤 있고 네. 농사도 잘 지냈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러게요. 했었을 때 땅 파면 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예. 바로 그 반영구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먹거리가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예,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르헨티나가 중간중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말 잘 살았던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간을 꼽으면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 중남미 국가들은 일절 피해를 안 입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어떤 전략 전술을 선택했냐 하면 뭐 연합군이든 뭐 반대로 주축국이든 간에 우리는 양쪽에서 필요한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형태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예. 예. 아르헨티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단 군인들이 대규모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전량 아르헨티나에서 공급해 줬고 이런 걸로 정말 진짜 떼돈을 법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농작물이 있고 자원들이 있었는지 그때 모든 국민이 다 인지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농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국가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국가들이 전쟁도 안 했을 때는 꼭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무슨 문제요? 그 농사를 벌어서 번 돈을 분배할 때 분배 정의가 잘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예.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신대륙이라든가 아니면 옛날부터 어떤 곳에 터를 잡았던 사람들이 대규모 영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창기 정착했던 유럽인들이나 그 유럽인들의 가문들이 대규모 영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목장이야 그러면 아르헨티나에는 자기 목장의 전체 면적이 직선 거리로 100km인 사람들도 많아요. 네. 우리로 따지면 감이 안 오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그 나라의 주력 산업은 농업 말고는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렇게 농업 강국인 이 나라에서 나도 농사 좀 접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땅 가진 사람들은 그 땅을 교섭력으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나 소작인들에게 분배를 할 때 네. 조금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아르헨티나가 엄청나게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농사는 잘 되는데 네, 분배가 안 되고 그렇죠. 그 이유는 그냥 알아서들 나눠 가지세요 하니까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에서 5번째 경제 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졌고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을 들고 나온 정치가가 이제 페론이라고 우리가 유명한 그분이죠.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페론주의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무상복지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파퓰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도 그걸 원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실제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좀 그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페론주의라고 불렸던 1950년대, 40년대 후반부터 그때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상복지를 주장했던 그 사람이 경제도 안 좋은데 뭐 어디 돈 찍어내서 내가 해주겠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그냥 공수표로 해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전 세계 5대 강국이 될 만큼 경제적으로 진짜 경제가 제일 좋았고 그 페론이 집권했었을 초창기에 외채를 정말 아르헨티나가 유일하게 거의 다 갚았던 시점이 그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가 좋았는데 굳이 왜 무상복지 해주겠다 내지는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정치인이 당선이 됐을까요? 보통 그런 경우는 매우 어렵고 힘들면 그런 정치인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굴러는 가는데 예.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벌면 오히려 예. 경기 좋으니까 그 빈부격차가 더 뚜렷하게 느껴졌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분배를 좀 제대로 해달라가 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나눠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데 왜 분배가 안 되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페론주의 때 그때 그 주장했던 여러 내용들을 보면 물론 최저임금도 급격히 올린 게 있어요. 예. 4년 동안 매년 20%씩 최저임금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것도 아르헨티나 내부 학자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국가가 이걸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번 되게 어마어마한 거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기부할 때도 꼭 이 두 가지만 챙겨줘요. 뭐냐 하면 하나가 교육이고요. 적어도 내가 못 배워서 나에게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라는 소리는 안 듣게 해주겠다. 그래서 교육에 많은 거부들도 투자를 해주고 대학 세우거나 이런 게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이 페론주의 때도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했어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까지 아르헨티나는 대학교가 무료예요. 예. 그래서 못 배워서 내가 빈곤에 악순환 있는 건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지 예. 매달 월급을 많이 주겠다 그런 건 아니었던 거고요. 지금의 빈부격차는 인정하되 네. 빈부의 이동성은 좀 높여주겠다. 맞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파서 내가 일할 기회조차 못해서 못 얻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것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 시스템 강화하고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페론이라는 사람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얼추 생각하는 그냥 막 퍼주기식 이상한 정치가가 아니라 나름 룰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제공하겠다. 제공해주고 그동안 소작을 보면서 교섭력이 없어서 너무 기본적인 생계도 안 될 돈을 받아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많으니 요 몇 년 동안 그동안 못 받은 것까지 벌충해서 20%씩 매년 최저임금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일하면 받아갈 수 있게 하겠다지 예. 일 안 했는데 주겠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뭘 받은 적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정책이 그 당시였다라고 해서 아직도 그거를 뭐랄까요?
옹호하는 그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많은 거예요. 네. 예. 외국에서는 파퓰리즘이라 불렀지만, 예. 자, 그 다음에 물론 일부 파퓰리즘적인 것도 섞여 있긴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주축이었던 게 이거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그 당시의 향수를, 모든 국민은 아니지만 몇 명은 그래도 그때가 정말 좋았고 그때 그 시도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페론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과감하게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빈부격차를 개선해 보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유발됐던 그 특수잖아요. 그 특수가 계속될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없이 유럽이나 저 전쟁에 휘둘렸던 많은 국가들이 먹거리 계속 어디서 조달받을 건데, 예. 그리고 우리 없이 기초적인 생필품 뭐 특히 양모라든가 이런 것들 어디서 얻어올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렇게 복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우리나라 경기가 버틸 수 있을 거다 네. 생각을 했던 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유럽이나 또 뭐 미국이 나름대로 자체적인 어떤 노선들을 그려가기 시작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원래 예전에 돈 좀 벌어봤던 사람들, 기업했던 사람들은 쉽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유럽이 그 폐허를 어떻게 단기간에 복구하겠느냐 했는데 나름대로 빨리 재건한 거죠. 그리고 그 재건한 수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미국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본인들이 제공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드디어 아르헨티나가 세 번째, 네 번째 국가 부도를 맞게 된 게 51년, 56년도예요. 생각보다 아르헨티나의 식량과 자원이 잘 안 팔리더라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배 정리하겠다고 했던 그 돈을. 여러 돈을 어디서 조달받을 수가 없으니 예. 외채 일부 끌어왔고, 외채도 더 이상 못 끌어올 때가 되니까 돈을 그냥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찍어서 복지를 해줬다라는 파퓰리즘의 전형이 이제 페론주의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나라에게도 어마어마한 시사점을 줘요. 사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가장 큰 원동력, 그다음에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2000년대 초반은 이제 막 개발해보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규모 토목 건설 뭐 이런 것들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국의 그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물가 낮춰가면서 경기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을 그린 게 있었었죠. 예.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우리도 돈을 좀 벌어봤으니 해외에도 투자해보겠다 해서 해외 여러 그 기업들 전부 다 인수합병하고, 그래서 뭐 우리 볼보도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자동차 되고, 예. 모토로라도 결국 중국한테 흘러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한 40개국 정도가 동시에 단기간에 발전된 효과랑 똑같은 효과를 준 거죠. 워낙 인구도 15억 인구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 중반까지 중국이 성장하면서 매해 GDP 증가한 그 금액이 예. 스위스가 하나씩 생긴 꼴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예. 자, 그러면 지난 두 번의 경제 어려워졌었을 때마다 갑자기 대규모 투자해보겠다, 대규모 소비해보겠다라는 중국과 같이 한 30여 개국이 동시에 발달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또 다른 배후지 대체지가 있나요? 이번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경제 어려워져서 또는 경제적인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가들이 여러 나라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나라들이 예전처럼 뭔가 빠르게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페론처럼요. 네. 이렇게 집행했다가는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수 있겠죠.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국가 부도를 가지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게 많다라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아르헨티나는 그때 세계대전의 특수,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거점 많은 지역들, 그리고 전 세계 자원 파는 많은 국가들 전부 중국에다가 자원 팔고 먹거리 주고 그래서 특수 노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특수를 또 노리면서 코로나19 이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자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좀 걱정 많이 해야 될 거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철강석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중국에다 수출을 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자주 먹는 식단이 돼지고기인데 아르헨티나 돼지고기 대거 가져가서 또 먹었었거든요. 예. 소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런 수출 경로들이 막혀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제3세계 국가들 특히 예전에 브릭스라고도 불리던 네. 요즘은 좀 어렵지만 다시 세계 경기 좋아지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앞으로는 그게 사이클이 아니라 중국 덕분이었다면 안 좋을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이유가요. 그럼 이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의 8번째 국가 부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2001년도에 8번째 국가 채무 불이행을 경험했거든요. 이 2001년도에 이 경험을 하게 된 이유는 98년도, 99년도 아시아발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문에 네. 이 불똥이 아르헨티나까지 튄 거예요. 전 세계 투자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도 자금을 회수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이때 디폴트를 맞았는데 이때는 상당히 빨리 극복했는데 그 이유가 전 세계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문이었어요. 98년에 우리 외환위기 겪었던 그 시절. 네. 그때 아르헨티나가 바로 같이 어려워졌다가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2001년부터 본격화된 전 세계 원자재 슈퍼사이클인데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원자재 소비가 많아졌다는 그렇죠. 진짜 경기 좋았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 경기의 주범이 바로 중국이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고도 성장하려니까 철도 예. 놓고 도로 놓고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중국 같은 곳이 없으니 네. 이제 어디에서 그렇게 경기를 선순환으로 그릴 소비 투자 고용을 해주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거 하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상으로 아르헨티나가 갑작스럽게 국가 부도가 났던 적이 5번째에 해당돼요. 예. 이때 5번째 이제 1982년도인데요. 이때 아르헨티나가 또 한 번 국가 부도를 맞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70년대 아르헨티나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해보겠다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이제 본인들도 안 거예요.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그리고 또 농업만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해보자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뭔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결기를 보였었어요. 정치가들도 그러고. 근데 참 불운한 면도 많은 나라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90년대 후반 이거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9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2차 오일 쇼크가 제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오일 쇼크 전에 이 중화공업을 도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중동의 오일 달러로 돈 번 국가들이 네. 바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중화공업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빌려줬던 거예요. 네. 네. 그래, 그럼 우리 돈 갖다 써 하면서. 그런데 오일 쇼크가 와버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돈 빌려주기로 했던 곳들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네. 신규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요즘처럼. 네. 예. 왜냐 그 당시 80년대 초반 미국의 금리가 2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가 볼컷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가 20%까지 올라가니 남미의 27개국 중에서 그 당시 부도가 난 국가가 17개국이었어요. 그때도 아르헨티나도 저희도요라고 손들었다는 거군요. 또 그렇죠. 또 이제 부도가 나서 이거 돈을 받아야 되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이 당시 아르헨티나 물가가 이제 역사상 몇 개 안 되는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대표적인 구간이었는데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5,000%가 넘었어요. 그런 일은 우리나라는 잘 안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일단 나쁜 가장 나라- 큰 이유가 자체적인 자금원이 없고 아르헨티나는 건국 초부터 우리 오프닝 멘트에서 해주셨겠지만 외국 자금의 전체적인 국가의 자금원을 의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은행들이 돈 빼나가면 다 나가고 들어오면 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단을 맺는 게 가장 크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이 어떻게 있는지 특별하게 뭐 나쁘고 못된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2부에 이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이지만 그 가능성이 번번이 좌절되면서 부도국, 채무국으로 전락했던 많은 경험이 있는 아르헨티나,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봅니다. 명주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아까 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마치 부잣집 도련님이 네, 당장 수입은 없고 네, 그러나 쓰고 싶고 필요한 거는 있으니 이제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네, 생각보다 그 카드 결제일에 돈이 안 들어와서 자꾸 멈칫멈칫한다. 네. 다만 아예 처음부터 가난했으면 카드를 쓸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예. 뭐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카드를 쓰다가 이런 위험이 자꾸 닥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똑같이 어려웠는데도 그렇게 외채 끌어다가 뭐 할 생각 못 했었으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뭔가 아르헨티나가 생각 잘못한 나라였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데 뭔가 좀 운이 나쁘기도 했고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실행력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스럽게 돈을 끌어다 쓴 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무대책에 가까웠던 건 우리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화공업 육성하겠다, 경제발전하겠다 할 때 어마어마한 외채 끌었었고 네. 기업들이 부채 얻었을 때 국가가 담보해주고 그랬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거 문제 생기면 어떻게 갚을지 감도 없었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 지하 자원하고 그 다음에 농업과 관련돼서 워낙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매년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걸 믿었던 건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뭐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났더니 승전국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르헨티나 괘씸한 거예요. 아니 저쪽 적성국에게도 물건 대주고 우리에게도 물건 대주고 그래서 돈만 벌었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저 나라 물건을 사주는 건 이건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굉장히 어려워진 어떻게 보면 우방 국가들에게 빨리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뭔가 먹거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조달받았던 원자재 또는 식자재를 루트를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이 위도를 잘 보시면요.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르헨티나 바로 위에 있는 브라질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목과 브라질보다 더 위도가 더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되는 작목이 좀 달라요. 그걸 단순히 말하면 브라질 위도의 조닝은 커피류에 해당되는 걸 주로 재배하고 아르헨티나 정도에 해당되는 위도들은 와인류 정도에 적합한 것들을 주로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거는 지구 남반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북방부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와인 조닝에 해당되는 그 위도상에 있는 국가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재배하는 것과 맛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품종 자체는 비슷한 거를 다 재배할 수 있어요. 있겠죠. 북반구에도 포도 재배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바로 그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저 2차 세계대전 피해도 아무것도 안 입었던 저 중남미 국가들 물건 사줄 게 아니라 공산 진영 확산도 막을 겸 그리고 피해 복구도 빨리 일으킬 겸 그래야지만 미국이 무상 원조해주는 금액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유럽이 자체적으로 밸류체인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뭐 아르헨티나에서 재배했던 축산 관련한 것들을 당시 서독이나 특히 이제 공산 진영 확산 막으려면 서독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 서독이 와인을 만들었어요. 와인도 있고요. 화이트 와인이라고 해서 약간 추운 지방에 적합한 와인들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축산 또 낙농 이런 쪽이 또 발달되어 있죠.
독일 초기에 독일, 예. 산업화되기 좀 전인가 봐요. 그 바로 공장 가동하고 그러기 어려울 때는 이제 이런 걸 바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프랑스나 이런 것들도 빨리 이제 붐업을 일으켜야 됐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유럽을 빨리 재건하면서 인위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물건을 더 사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뭐 공산품이라든가 신산업을 육성할 거점 기지를 뭐 또 원자재를 수급할 기지를 인도네시아나 또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공산 진영을 확산시키는 걸 막기 위한 거점들을 찾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진짜 급격하게 수출이 줄어든 게 생긴 거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본인들의 뭐 오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외부 환경의 급변함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도를 또 걱정해야 될 나라 군들이 보이죠. 뭐가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에도 장사하고 중국에도 장사해 봐야지라고 노선을 정했던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랬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친했으니까.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쪽에만 장사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뭐 IRA라든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송경제에서 소개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도 양쪽에서 장사하다가 한쪽에밖에 장사를 못하거나 나무 한쪽도 괘씸죄에 휘말려서 장사 못하다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짐이 있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또는 중국 입장에선 오래전부터 우리 노선이라고 분명히 노선을 그은 국가들과 약간 뭐라 할까요? 외줄타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국가들 당연히 처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적지 않은 국가들이 약간 고심들하고 있고 혹시 불똥 튀지 않을까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 같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미국이라는 소비지를 금방 잃었던 것처럼 미국의 정책 변화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제2, 제3의 아르헨티나처럼 고민을 하게 될 나라들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 또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안 보려고 중국에서 공장을 금융이나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로 옮기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 거점은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 달러 말고 그나마 화폐 가치가 버티고 있거나 오르고 있는 게 싱가포르의 싱달러랑 베트남 동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런 역사적인 맥락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홍콩의 대체제로 떠오르는 싱가포르, 중국의 대체제로 떠오르는 베트남. 그쪽으로 이제 다시 공장도 가고 돈도 가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또 걱정됐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번째 국가 부도 상태였던 80년대 초반 이때는 갑작스럽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2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이제 국가 채무 불이행을 또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의 상황과 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또 어떻게 됐느냐? 그 전에 우리 돈 좀 갖다 쓰세요라고 해서 판을 벌려놓은 게 많았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중화공업이었죠. 그런데 우리 돈 좀 갖다 쓰세요라고 그때 돈을 준 그 유동성 공급자는 중동 지역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돈 좀 갖다 쓰세요의 주체는 코로나 극복하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타트업, 붐업하고 막 많은 것들이 이제 판을 벌려놨는데 갑자기 금리 기조가 단기간에 고금리 기조로 확 바뀌어 버리니까 아르헨티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죠. 왜 그중에서 하필 아르헨티나가 어렵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르헨티나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조 강국이나 미래 신산업의 거점 국가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아니면 투자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금리가 되게 싸고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제일 노른자위나 제일 될 것 같은 회사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럼 너도 한번 해봐. 그래, 넌 내가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 내가 너도 좀 줄게. 이렇게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 기조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거나 투자해줬던 건 그대로 두죠. 그런데 이제 좀 두 번째, 세 번째
군집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거는 이제 급격히 회수해 갑니다. 예. 예. 바로 그때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는 군집에 투자 적합도를 보였던 것이죠. 바로 그때 대규모 회수가 되니까 이렇게 예. 국가 부도까지 났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요즘의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제 금리를 지금 또 한 번 미국이 0.75% 올릴 것 같고, 뭐 물가 이번에도 못 잡은 것 같은 분위기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이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의 흐름이라는 건 정말 잘할 것 같은 뭐 전기차 회사, 신재생 에너지 회사, 인공지능 회사 빼고 예. 나머지 2군, 3군 중에 이제 대규모 돈을 회수해 갈 텐데 그 회수해 갈 만한 나라가 어딘가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대규모로 2군, 3군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다 어디 있었냐면 중국에 있었거든요. 전기차 1등 회사는 우리가 이름 다 알고 있잖아요. 테슬라고. 예. 놀랍게도 2등, 3등에 해당되는 회사가 물론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2등은 현대차였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시장에 상장까지 해놓으면서 우리가 미래 산업에서 한번 해보겠다 했던 게 이제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 3-4개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 회사들은 이제 자금 받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만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 분야든 다른 분야도 있는데, 지금 같은 정책적인 전 세계 그 서구 열강의 기조 속에서 중국 제품들, 중국 기업들 걸 육성해주고 사주겠다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또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았던 여타 국가들 중에선 중국의 원자재 또는 중간재 공급 못하거나 아니면 중국 경제 안 좋아서 관광객들 안 들어오면 경제 같이 어려워지는 국가들이 또 생기겠죠. 옛날에 아르헨티나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 부도까지 난다라고까지는 절대 생각 안 하는데요. 정말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판하면 뭐 진짜 아르헨티나 같은 일이 안 생기려는 법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꽤 또 눈에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그동안 국가 부도가 났던 사례들은 아르헨티나 고유의 이유가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참 예외 없이 부도가 났다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 하나만 보면 앞으로 2023년, 2024년쯤에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채무 불이행을 경험하게 될 국가들의 여러 원인들, 원흉들이 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세 번째도 아르헨티나에서 또 들어가요. 바로 전쟁입니다. 네. 예.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197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중화공업을 육성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게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어려워짐을 이제 바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70년대 후반에 군부 독재 세력이었던 호르헤 비델라라는 대통령이 후계자로 자기의 후임으로 임명한 장군에게 한 명 이제 아르헨티나를 육성해봐라라고 넘겼거든요. 그 장군이 선택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정권의 정당성을 지금 사람들이 뭐랄까요,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니 외부로 시야를 돌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영국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포클랜드 전쟁의 명분도 또 하나 있었어요. 원래 포클랜드는 갑자기 그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섬으로 네. 아무도 관심을 안 뒀었습니다. 거기 뭔가 좀 괜찮았으면 진작 누가 또아리를 텄을 텐데 제일 처음에 발견한 영국이 손을 뗐고요. 그러다가 프랑스가 혹시 먹을 거 있나 들어갔는데 프랑스도 별거 없어서 손을 뗐어요. 그러다가 스페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 스페인에서부터 아르헨티나 독립할 때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따르면 포클랜드도 우리가 넘겨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저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포클랜드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네. 독립은 했지만 아르헨티나 국토 안에 살고 있는 여러 원주민들하고 내전 아닌 내전 중에 있어서 정신없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클랜드를 누구에게 위탁 경영을 일종 했냐면 독일인들에게 맡겼어요. 그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독일인들이 하고 있었다가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다가 독일인들도 떠나고 다시 영국이 거기에 또아리를 트고 있었었는데, 네. 근데 영국은 왜 들어왔느냐?
여기 근처에 석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국이 여기저기 오일 쇼크 뒤에 전 세계 자신들의 섬 근처에 석유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가 북해 앞바다에 석유 나는 걸 보더니 야,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잘 관리하자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알게 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혹시 포클랜드 앞에 또 석유 나는 거 아니야? 이 명분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무도 관심 안 뒀던 걸 석유 개발 같은 이슈까지 해서 전쟁을 감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전쟁 수행 비용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국채 발행하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바로 요때 또 한번 국가 부도를 맞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어떤 상황이냐? 많은 아프리카 지역 또는 중남미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인도 제도의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자기의 실정을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감추기 위해서 적을 하나씩 만드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대표적으로 갑자기 다른 나라와 전쟁하긴 그러니까 지금 그 중남미 국가 일부 국가들은 갱들을 잡겠다라고 갱단과 전쟁을 해요. 범죄와의 전쟁. 예, 맞습니다. 마약이니 뭐 그동안 인신매매니 이런 거 하는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나 이런 국가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쓰면서 엄청난 실정을 했고 지금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주목할까 봐 그 갱들과의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내부에 지금 진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경찰들에게 갱을 잡아오는 그 숫자를 일주일 동안 할당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갱을 갖다가 잡아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갱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거기에서 예전에 우리 80년대 군부 시절처럼 멀쩡한 사람 잡아갔다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예. 그리고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이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 많아요. 자, 그러니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한 기운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전쟁을 잘못 감행했던 뭐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러시아도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국가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그 아르헨티나의 그동안의 부도 상황을 돌이켜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여지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런 것들이 요즘도 비슷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예. 전부 다 있었던 거예요. 예. 어떤 경제가 계속 돌 것 같은 특수를 노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고 고용했었는데 특수 사라지니까 부도났던 거. 예. 예, 중국 특수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단기간에 저금리에서 고금리 확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여기서 예. 또 드러나고요. 갑자기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던 세력들이 전쟁이나 어떤 외부로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무리한 국채를 동원하다 보면 또 어려워졌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 복합되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국가 부도와 같은 일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 적지 않은 국가들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 요인들이 요즘은 한꺼번에 겹쳤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동안 중국이 성장 동력이었는데 예. 그걸 같이 즐기기는 이제는 중국이 너무 컸고 예. 다른 데와는 없고. 예. 그 아르헨티나와 우리나라 관계를 하나를 못했는데요. 예. 이 아르헨티나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찌 보면 예상이기도 한 아르헨티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